사람들은 흔히 젊을 때는 부부로, 나이가 들면 동반자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반려자가 있다면 젊은 시절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헤어지기 아쉬울 정도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상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을 지속하는 부부는 드뭅니다. 처음에는 금슬이 좋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담담해지고, 어떤 부부는 그저 맞춰 살아가며, 또 어떤 부부는 평생을 다투며 지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자의 죽음은 남겨진 사람에게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는 비록 사랑이 없어도 가족애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노인들은 배우자의 사망을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여유롭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60대의 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히려 생활이 더 편안해졌어요. 그들은 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무정하고 냉정한 것일까요? 이제부터 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여사 62세. 저와 남편은 중매를 통해 만났습니다. 당시 양가, 부모님 모두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셨고 부모님의 강요로 결혼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작은 반장을 맡았고 저는 국영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두 사람이 만나면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을 법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약한 사람에게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굽신거리는 전형적인 아부형 인간이었습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인기가 많았지만 집에서는 저에게 매우 강압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식사를 늦게 준비해도 일찍 준비해도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는 순간 정확히 맞춰 음식을 식탁에 올려야 비로소 만족하곤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과 함께 아이들과 부모님을 돌보느라 이미 지쳐 있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아 제가 신발과 양말을 벗겨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의 하녀인 것처럼 행동했고 제 자존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두 딸을 낳은 후 남편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무능한 사람이라며 모욕했고 딸들을 돈 만드는 애들이라며 홀대했습니다. 원래 두 딸은 성적이 우수하여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그들을 조기 취업시켜 월급을 바치게 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8년 전 남편은 58세의 나이에 일터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약간 슬펐지만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이 없는 생활이 오히려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통제 아래 살지 않아도 되고 제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55세에 은퇴했다. 그는 월 10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편안하게 지낸다.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낸다. 집에 돌아오면 직접 요리를 하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하며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낸다. 더 이상 남편을 모실 필요도 없고 남편의 꾸지람과 폭력을 참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몇 년 동안 나는 아주 편안하게 살았다. 그에 대한 그리움도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차갑고 무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솔직한 감정이다. 박 선생 65세. 나는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에는 5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내가 맞이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나머지 형제들이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나를 더 나이 많은 부유한 여성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시 나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결혼으로 인해 한때 나는 주목받았지만 평생을 잃은 셈이다. 우리 집은 나의 결혼 덕분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가족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 또한 잠시 동안 부유한 삶을 즐겼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아내의 종처럼 살아야 했다. 우리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내의 가문성을 따르게 되었고 내 호적마저도 아내의 가문으로 등록되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지만 아내는 결혼 후 나를 계속 괴롭혔다. 집에서는 빨래, 요리, 청소 등 모든 집안일을 나에게 맡겼고 밖에서는 언제나 나를 함부로 대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녀는 항상 본인의 권위를 과시하며 나를 하인 취급했다. 나는 몇 번이고 저항했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이 널 데려가지 않았다면 너희 집은 아직도 고기를 못 먹었을 거야. 차도 없고 돈도 없었을 텐데. 지금 내가 누리는 걸로 충분히 만족해라. 이후 장인과 장모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병을 얻자 집안일을 내가 모두 도맡게 되었다. 그러자 나는 비로소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초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슬픔보다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아들들도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나는 이제 아무런 부담도 없었다. 손에 꽤 많은 노후 자금을 쥐고 앞으로의 삶을 자유롭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남편을 길들이기 쉬운 사람으로 불릴 필요도 없다. 이 여사 61세. 나와 남편은 원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우리 두 가정 모두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남편의 집은 과일 도매업을 했으며 우리 집은 과일 가게를 운영했다. 양가 부모님들은 우리가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일찍부터 결혼을 권유했다. 결혼 후 초반에는 매우 행복했다. 새해 동안 우리는 아들과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에는 균열이 생겼다. 남편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한 잔의 소주로 만족했지만 나이가 들고 접대가 많아지면서 그는 매일 반 근에서 한 근까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고 몇 마디라도 더하면 그는 저를 심하게 때리고 욕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하지 않도록 술병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저는 심하게 폭행당했고 심지어 많은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도 몇 번이나 따귀를 맞았습니다. 그 후 저는 더 이상 그의 음주를 막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술에 미쳐갔고 밖에서는 술자리를 즐기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더욱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해 쓰러지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술주정을 부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결국 지나친 음주로 인해 남편은 50세가 되기도 전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갓 입학한 시점에서 남편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매일 인슐린을 맞아야 했으며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치료비는 엄청났지만 가족 사업 덕분에 당장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족 모두가 음주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술을 사서 마시곤 했습니다. 결국 54세에 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온 가족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고 심지어 친정 식구들까지 돈을 빌려가며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몰래 술을 마셨고 결국 병세가 악화되어 5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남편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남편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많은 빚을 갚아야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술꾼 남편이 없어진 덕분에 매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그를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며 그의 삶을 돌보며 돈을 벌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천천히 즐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주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참기만 한다면 그런 결혼은 가치가 없습니다. 세 여성은 배우자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아무런 미련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편안한 삶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냉정하거나 무정한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가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가꾸길 바랍니다. 가족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외면받거나 잊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 함께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무도회와 같아서 처음 춤을 가르쳐 준 사람이 반드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젊을 때는 부부로, 나이가 들면 동반자로 함께하는 것이 큰 축복이지만 모든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남겨진 사람은 그 커다란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떠난 집은 텅 빈 느낌이 들고 인생의 버팀목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슬프고 아파도 시간은 멈추지 않으며 세상을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남은 사람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삶을 잘 꾸려 나가야 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조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첫째, 단순한 외로움 때문에 암호하거나 함께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최 여사입니다. 올해 62세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50세에 은퇴한 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동딸은 이미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재혼과 이혼, 동거를 겪고 다시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학교 동창이었고 학생 시절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많이 의존했으며 집안일도 대부분 남편이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을 매우 즐겼기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스스로 모든 것을 챙기는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아직 젊잖아.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살아봐. 혼자 오래 지내면 점점 외로워질 거야. 하지만 저는 집도 있고 연금과 저축도 충분히 있었으며 딸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매년 생활비를 보내줬기 때문에 굳이 재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4세 때 한 광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재혼을 앞둔 김 씨를 만났다. 그는 저보다 8살 연상이었고 은퇴한 공무원으로 세련되고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그는 넓은 3베드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외동아들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노년의 친구로 지내며 도움을 주고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남자가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두 가족의 증인하에 결혼 전 재산 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김 선생이 저에게 매우 신경을 많이 써주었습니다. 매일 함께 광장에 가서 태극권을 배우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같이 요리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재혼 1년 후 김 선생 아들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 선생의 며느리 친정이 멀리 있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 제가 돌봐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선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당신이 아들에게 돈을 주고 보모를 고용하도록 하세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고 싶었고 앞으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화를 냈습니다. 제가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은 이후부터 그는 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사소한 일로 저에게 시비를 걸며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전에는 저 몰래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었지만 그때부터 김 선생은 저와 따로 방을 쓰자고 했고
하루 종일 수상쩍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간 동안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제가 대신 받았을 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은 이미 그의 아들 집에 있던 45세의 중년 가사 도우미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제가 그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황급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더 젊은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혼전 계약을 했으니 서로 빚진 것 없잖아.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단지 내가 아이를 돌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인가요? 그러자 김 선생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상 넌 이제 시어머니야. 그러니 아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지. 그런데 넌 오직 자신의 삶을 즐길 생각만 하고 내 아들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잖아. 그래서 난 너를 데려온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서로 얽매이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사람들은 종종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교양 있어 보이는 남자도 속을 들여다보면 여성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더 순종적인 여성을 찾아 나섭니다. 배우자를 잃고 다시 결혼과 이혼을 경험한 저는 더 이상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우연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58세 되던 해에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선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3살 연상이며 딸 하나가 있는데 이미 결혼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0여일간 함께 여행하며 금세 가까워졌고 여행을 마친 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이 선생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저는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간단히 청소도 도와주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광장에 나가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반년 이상 함께 지내면서 어느 날 이 선생이 함께 살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혼인신고는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너무 번거롭잖아. 재산도 각자의 가족이 관리해야 하고 괜히 법적인 문제로 얽히고 싶지 않아. 그냥 서로 좋을 때는 함께하고 맞지 않으면 조용히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고 1년 후 이 선생은 갑자기 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으며 그녀는 자신보다 10살이나 젊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통해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해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왜 나는 항상 이런 남자들만 만나는 걸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김 선생과 재혼했을 때 저는 제 돈과 시간을 들여 그의 생활을 돌보고 그의 기분까지 맞춰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행복한 노년을 선물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에게 저는 단지 역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손자를 돌보지 않고 내 노년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인데 그는 결국 나를 떠나 젊은 가사 도우미와 바람이 났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지 간에 마음속에는 언제나 젊은 시절의 욕망이 남아있는 걸까요? 이 선생과 동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생활비를 부담하고 그의 건강을 챙기고 혈압과 혈당까지 신경 쓰며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내 넓은 집에서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맞춰주었고 사계절 옷까지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나보다 훨씬 어린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남자란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새로운 여자를 꿈꾸는 존재이고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은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장미의 전쟁에서 주인공 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한때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 줄 거라고 꿈꿨지만 결국 나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야.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제외하고 재혼이든 동거든 결국 남자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한 여자를 찾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좋은 여자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더 젊은 여성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나이가 들면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혼자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재혼이나 동거를 선택하지 마세요. 남자는 어디까지나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꾸고 생활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한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남자가 있다고 해서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자립하고 강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소중하고 자식에게도 부모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잃은 후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또한 부모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더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싶어 합니다. 신여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그녀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여사입니다. 제 남편은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골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 저에게 도시로 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들들이 엄마 혼자 있으면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걱정돼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곁에 없잖아요. 라고 설득하니 결국 저는 그들의 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은 저에게 한 집에서 반년씩 번갈아 가며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아들에게만 의지하고 다른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저에게 그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고 먹을거리와 생활용품도 챙겨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낼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큰며느리가 저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늘 가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에게 빨래와 설거지를 시켰고 음식을 만들면 저더러 직접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지만 사실 그는 시간이 충분했으며 단지 저에게 일을 떠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큰며느리는 곧장 화를 내며 큰아들과 다투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좋지 않은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저 때문에 다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작은아들에게 저를 다시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작은아들은 엄마 돌아가면 혼자 외롭지 않겠어요? 형 집에서 힘들면 우리 집에 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돌아가지 않고 계속 큰아들 집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은아들 집으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들에게 몰래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불평했습니다. 왜 모든 일이 엄마와 관련된 거죠? 형이 있는데 왜 늘 작은아들이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약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려야 하죠? 사실 큰아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었지만 저는 작은아들이 좀 더 다정하고 부모에게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자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점점 작은 며느리가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편애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작은 아들 집에서 단 몇 달 동안 지낸 것만으로도 가족 갈등이 생겼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작은 아들이 저를 집에 들이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아이들까지 긴장할 정도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작은 며느리는 더욱 저를 냉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저는 결국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낯선 도시에서 친구도 없이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고향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닭을 몇 마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웃 여성들과 함께 광장 무용을 위한 장비도 마련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혼자 사는 것도 꽤 괜찮았습니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으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시간에 밥을 먹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화상통화로 소식을 주고받고 가끔 그들을 방문할 수도 있어 나름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집니다. 자녀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저만의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스스로 자립하고 강해지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함부로 자녀 집에 가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비록 친자식이라 해도 부모와 자식 세대는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반드시 갈등과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자립심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사랑해야 한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잠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은 스스로 꾸려 나가야 합니다. 인생에서 배우자가 떠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품격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만나 동거를 결정하거나 성급하게 재혼을 고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삶을 사랑하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떠난 이후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자유롭게 가꾸어 나가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